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며칠 비가 내리고 나니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잠시 주춤한 듯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여름도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옛 사람들의 지혜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사서삼경입니다. 사서삼경에서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오래된 고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과 인간관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제가 읽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인상 깊게 읽었던 이야기는 임금자리도 마다한 사람이라는 챕터였는데요. 옛 중국의 요 임금이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허유라는 젊은이에게 나라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허유는 이를 거절하고 그런 말을 들은 자신의 귀를 씻기 위해 냇가로 가는데요. 그 모습을 본 소부는 그 사연을 듣고는 자신이 끌고 온 소에게 그 물조차 먹이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데요. 누구나 높은 자리와 명예를 원할 것 같지만 허유에게는 그것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서삼경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욕심과 절제, 인간관계, 삶의 태도처럼 지금 우리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옛사람의 이야기를 읽는다기보다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서삼경은 굉장히 짧은 단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래된 고전 속에서 의외로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50보, 100보. 맹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도덕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천하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다. 위나라 해왕은 진나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읍을 대량으로 옮기고 양나라라고 불렸다. 바로 이 무렵에 맹자가 양나라로 찾아가 해왕을 만났다. 해왕은 맹자를 보자마자 하소연하듯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선생이 주장하신 왕도 정치를 쫓아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맹자가 해왕에게 물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한 해에 흉년이 들면 그 지방 백성들을 하동으로 옮기고
하동에 남아있는 곡식을 한 해로 옮겨 보충했습니다. 하동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했지요. 그런데 이웃나라 왕은 나처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인구가 줄지 않았고 우리 양나라의 인구 역시 더 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결국 선생의 왕도 정치가 도움된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인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력이 좌우되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고 애썼는데 출생에 의한 자연 증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인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많이 썼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인구가 불어나는 반면 이웃 나라의 인구는 감소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왕은 그런 점에서 맹자에게 말한 것이다. 해왕의 물음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의 기세가 무서워 무기를 팽개치고 도망친 병사가 있다고 해보지요. 한 병사는 50보를 도망치고 또 한 병사는 100보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50보를 도망친 병사가 100보를 도망친 병사에게 100발짝이나 도망쳤으니 너는 나보다 2배나 더 도망간 셈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훨씬 겁쟁이 라며 비웃었다고 해보죠. 이것을 폐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해왕이 미소하며 말했다.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50보를 도망친 자나 100보를 도망친 자나 전쟁 중에 도망친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맹자가 다시 말했다. 그런 이치를 아신다면 왜 양나라가 강해지지 못했는지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폐하께서는 백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셨다고는 하나 그 목적이 인의의 바탕을 둔 도덕 정치와 상관없이 부국 강병만을 꾀하였다면 역시 부국 강병만을 꾀해온 이웃 나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맹자의 말에 해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오직 부국 강병만을 꾀하려고 정책을 펼쳐왔으나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50보 100보는 여기서 유래되었다. 인자 무적. 양나라 해왕은 동쪽에 있는 제나라와 전쟁을 벌인 결과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 잃었다. 또한 서쪽의 진나라에게는 700리나 되는 땅을 빼앗겼으며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해왕이 맹자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창피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수모를 반드시 씻어야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는 해왕이 아직 왕도를 펼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 방법을 조목조목 일러주었다.
제 나라에 장자를 잃으신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참패한 것은 그리 걱정할 게 못 됩니다. 땅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쇠퇴했다는 말이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어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까? 땅의 넓고 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방 백리의 땅에서도 폐하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진 정치를 백성에게 베풀어 형벌을 간략히 하시고 세금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농사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효제 충신의 덕을 배워 집에 들어가서는 부형을 섬기고 밖에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몽둥이를 가지고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마음대로 쳐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로부터 인자부적, 인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지금까지 겪으신 수모를 깨끗이 씻어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사십리나 되는 거대한 함정. 문헌에 의하면 주나라 문왕은 사방 70리의 동산에 짐승을 풀어놓고 사냥을 즐겼다고 한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정말로 문왕의 사냥 동산이 그렇게도 컸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왕의 백성들은 그것도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왕이 놀라며 다시 물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나는 지금 사방 40리 정도 되는 사냥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백성들의 불만이 넘칩니다. 문왕에 비하면 반이 조금 넘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요. 문왕의 동산에는 나무꾼이 들어가 땔감을 구할 수 있었고 사냥꾼들도 마음대로 꿩이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문왕의 동산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었으니 당연히 작다고 느낀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 제 나라의 동산은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폐하의 동산 안에서 사슴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나라 안에다가 사방 40리나 되는 큰 함정을 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맹자의 말에 선왕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40리에 이르는 거대한 함정이 나라 안에 있으니 백성들이
동산을 넓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잘못 다스린 죄. 맹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선왕을 만났다. 선왕은 입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훌륭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고 맹자가 선왕에게 물었다. 만약 폐하의 신하 중 자기 처자를 친구에게 부탁하고 멀리 초나라를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했다면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대답했다. 그리려면 친구 사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한 친구를 잡아다가 문책하여 옥에 가둘 것입니다. 맹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만약에 옥을 관리하는 수장이 자기 부하 관리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대답했다. 그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파면시킬 것입니다. 맹자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는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건... 맹자의 질문에 선왕은 공연히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인으로서 구해야 정도. 제나라에는 유머가 풍부한 웅변가 순우곤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맹자와 입씨름을 한바탕 벌이기 위해 찾아왔다. 순우곤이 먼저 물었다.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어떤 물건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손으로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시오?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소. 그렇게 해야 예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오. 순우곤이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오, 그렇소. 그렇다면 자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도 손을 내밀어 꺼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오? 맹자는 순우곤의 물음에 즉시 답했다. 그렇지 않소.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꺼내주지 않는다면 그 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소. 남녀간에는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고 꺼내주는 것은 다른 경우요. 이는 임기응변, 즉 권도인 것이요. 권도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임기응변을 말한다. 권은 저울을 의미한다. 무게의 경중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저울이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의롭게 대응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다. 맹자는 형수의 손을 잡아 물에서 건져주는 것은 권도라고 일축한 것이다. 순우곤이 계속 맹자를 몰아붙였다. 그럼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선생께서는 왜 손을 뻗어 건져주지 않소?
맹자가 역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물에 빠진 천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는 임기응변으로는 되지 않소. 즉 손을 뻗어 건져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천하의 많은 사람을 물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권도가 아닌 정도가 필요한 것이요. 이내 정치를 널리 펼쳐야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대는 천하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 말에 순우고는 이렇다 할 대꾸를 하지 못했다. 임금 자리도 마다한 사람. 고대 중국 소부라는 사람과 허유라는 사람이 자연에 묻혀 살고 있었다. 나이든 요 임금은 후계자를 찾던 중 청렴하고 학식이 높은 허유를 알게 되었다. 그런 자라면 능히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요 임금은 허유가 살고 있는 기산으로 직접 들어갔다. 허유의 집에 당도한 그는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허유의 집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요 임금은 안으로 들어가 허유를 만났고 나라를 맡아달라 간청했다. 그러자 허유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오두막을 뛰쳐나갔다. 나는 이 산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소. 지금까지 나는 분수에서 벗어난 일을 한 적이 없소. 어찌하여 가만히 있는 나더러 분에 넘치는 일을 하라는 것이오. 허유는 급히 냇가로 달려가 흐르는 물에 귀를 씻어냈다. 그때 소를 끌고 올라오던 소부가 허유를 발견하고는 말했다. 여보게, 어찌하여 귀를 씻어내고 있는가? 방금 임금에게 더러운 말을 들었다네. 맑은 물에 귀를 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듯하여 이러고 있다네. 소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야? 나는 지금 소에게 물을 먹일 참이었는데 그럼 안 되겠군. 자네가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는 없지. 어서 가자. 이랴. 소부는 얼른 소를 이끌고 더 위쪽으로 올라갔다. 군자의 합리적인 사고방식. 어떤 사람이 정나라 대부인 정자선에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내주었다. 자선은 그 물고기를 연못을 관리하는 하인에게 주어 연못에서 기르도록 했다. 근데 며칠 후 연못 관리인은 그 물고기를 삶아 먹어버렸다. 물고기가 없어진 것을 안 정자사는 관리인을 불러 물었다. 어째서 내가 준 물고기가 보이지 않느냐? 관리인이 대답했다. 그 물고기를 연못에 풀어놓으니 처음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비실비실 물 위를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점차 원기를 회복해 마침내는
기운차게 헤엄쳐 그물을 뚫고 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이었다. 차사는 이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 관리인에게 말했다. 불고기가 제 살 곳을 찾아갔구나. 그렇다면 기쁜 일 아니겠는가? 관리인은 속으로 비웃었다. 누가 차산을 지혜롭다고 했는가? 내가 삶아먹은 줄도 모르고 물고기가 제 살 곳을 찾아갔다고 기뻐하고 있으니 딱한 일 아닌가? 사리에 맞는 일을 가지고 군자를 속이려 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속임수에 그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게 거짓말이라 해도 사리에 맞는다면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게 군자의 처사다. 눈먼 권력의 추종자들.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추잡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풍자한 일종의 소설이라고 할 맹자의 한 문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 집에서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사는 제나라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아니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다. 부자이면서 신분이 귀한 사람들과 마시는 거요. 하루는 그의 아내가 첩에게 말했다. 서방님은 외출만 하면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돌아오시는데 누구랑 마셨느냐고 물으니 대답하는 사람들마다 이름난 명사였네. 그런데 그 명사들이 지금껏 한 번도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으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서방님 일을 미행해보면 어떨까 싶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내가 남편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아무리 멀리 가도 남편은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마침내 동쪽 성 밖에 이르자 남편이 멈춰 섰다. 그곳에는 무덤이 많았는데 마침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몇 있었다. 남편은 그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었다. 남편은 그것만으로는 배가 차지 않았는지 다른 이에게가 남은 음식을 또 얻어먹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첩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한탄했다. 남편이란 죽을 때까지 우러러 보아야 할 존재인데 저리 허풍만 떨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두 여자는 남편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쯤 지나자 남편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거들먹거리며 돌아왔다.
아내가 오늘은 누구와 어울려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여느 때처럼 대답했다. 오늘도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왔소. 그 대답을 들은 두 여자는 더욱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군자의 안목으로 볼 때 지금 천하에서 부귀영달을 찾아 날뛰는 사람치고 이 남편과 같지 않은 이가 없다. 천하의 현자들이 몰려든 까닭. 연나라 소왕은 제나라의 기습 공격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재들을 불러모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소왕은 현자 곽에게 인재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돌아가신 부왕의 원수를 갚으려면 현명한 인재들이 필요하오. 곽외가 말했다. 천하의 인재들은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불러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제 발로 오도록 만들려 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소? 먼저 저를 쓰십시오. 소왕이 영문을 몰라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곽외가 천리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떤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애썼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단 관리가 왕을 찾아와 자기에게 1천금을 주면 천리마를 구해 오겠다고 장담했다. 왕이 1천금을 주자 관리는 그 돈으로 죽은 천리마의 머리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다. 죽은 천리마의 머리가 500금이라면 살아있는 천리마는 훨씬 비싼 값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곽외의 말에 소왕은 무릎을 쳤다. 과연 그대의 말이 옳소. 소왕은 곽외를 즉시 높은 지위로 등용하고 그가 거처할 훌륭한 집을 지어주었다. 곽외가 연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과연 천하의 현자들이 소왕에게 몰려들었다. 코를 베인 여인. 초나라 회왕은 여색을 밝히는 인물이었다. 그런 회왕에게는 정수라는 애첩이 있었다. 어느 날 회왕이 여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위나라 왕이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물색해 회왕에게 보냈다. 그러자 정수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 위나라에서 온 여인을 몰아낼 궁리를 했다. 내가 질투심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지는 거야. 일단 정수는 위나라 여인에게 깍듯이 아우 대접을 해주었다. 그러던 가운데 정수는 묘안을 생각해냈고 위나라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폐하를 잘 모시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하다네. 그런데 한 가지만 고치면 폐하께서
자네를 더욱 총애하실 텐데. 위나라 여인은 그 말을 듣자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만히 보니 폐하께서는 자네를 극진히 총애하시지만 자네 그 코만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폐하 앞에서는 꼭 코를 손으로 가리도록 하게. 위나라 여인은 정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회왕 앞에 가기만 하면 손으로 코를 가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회왕이 정수에게 까닭을 살짝 물어보았다. 정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했다. 아마도 저 여인은 폐하의 몸냄새를 맡기가 싫은 모양이군요. 뭐라? 이런 괘씸한 것이 있나? 회왕은 그 자리에서 위나라 여인의 코를 베어버릴 것을 명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게야. 신발은 누가 신는 것인가? 청나라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너무 고집스러운 데다가 의심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툇마루에 앉아 있다가 신발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신발을 하나 사야겠군. 아,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으니 다음에 장이 열리면 가야겠구나. 그런데 신발 사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는 한참 궁리하다가 종이에 자기 발과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려 잘 보이는 벽에 붙여 넣었다. 저렇게 해놓으면 신발을 사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내 발에 꼭 맞는 신발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는 벽에 붙은 그림을 바라보며 매우 흡족해 했다. 이윽고 장날이 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서둘러 신발을 사려고 장으로 달려갔다. 장터에 도착한 그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아냈다. 저 신발이 좋겠군. 어디 내가 그린 그림이랑 크기가 맞나 한번 볼까? 그는 미리 그려둔 그림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그림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장사꾼에게 말했다. 저 신발이 내 마음에 꼭 드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시오. 내 얼른 집에 다녀올 테니. 장사꾼은 그가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을 가지러 가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벽에 붙은 그림을 떼어가지고 다시 장터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신발이 팔린 뒤였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장사꾼에게 따졌다. 내가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파셨소?
장사꾼이야. 돈만 받으면 누구에게든 물건을 파는 법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리 화를 내시오? 그래, 돈은 가지고 오셨소. 돈이라니, 나는 돈은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오. 돈이 있는데 집에는 왜 다녀오겠다고 한 거요? 이 그림을 가지러 갔었소. 그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내 장사꾼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니, 신발을 사는데 이 그림이 왜 필요하오? 장사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나는 며칠 전부터 신발을 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소. 그래서 이렇게 내 발 크기까지 그려두었단 말이오. 장사꾼은 실소하며 말했다. 아니, 당신이 여기서 직접 신발을 신어보면 되는데 그 그림을 가지러 집까지 다녀왔단 말이오. 그가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꼭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신발을 사려고 마음 먹었단 말이오. 그러니 내 발보다도 이 그림을 더 믿어야 하지 않소. 이상한 논리로 억지 부리는 그에게 장사꾼이 한마디 쏘아붙였다. 신발은 당신 발이 신는 것이지 그 그림이 신는 게 아니잖소. 평생 학문의 뜻을 두고. 위 문장은 공자의 인생관과 더불어 학자로서의 면모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불우했지만 그럼에도 학문을 놓지 않았다. 배울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딱히 정해진 스승 또한 없었으니 누구나 다 공자의 스승이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착한 사람의 선한 행동은 본받을 것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를 거울 삼아 내 잘못을 고칠 것이다. 공자는 매사 받아들이려는 열린 자세를 취했기에 잘났든 못났든 누구나 공자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공자는 그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며 평생 학문을 탐했다. 학문에 임하면서 공자가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옛것이었다. 옛것이란 고리타분한 옛날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배운 것 또는 과거에 훌륭한 글을 일컫는다. 옛것을 열심히 익혀라. 그리하면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온고지신이다. 지나간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또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닥칠 일을 올바로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옛것을 익힌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통찰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공자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하는 법, 즉
온고지신을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다. 50보, 100보. 맹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도덕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천하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다. 위나라 해왕은 진나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읍을 대량으로 옮기고 양나라라고 불렸다. 바로 이 무렵에 맹자가 양나라로 찾아가 해왕을 만났다. 해왕은 맹자를 보자마자 하소연하듯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선생이 주장하신 왕도 정치를 쫓아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맹자가 해왕에게 물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한 해에 흉년이 들면 그 지방 백성들을 하동으로 옮기고 하동에 남아있는 곡식을 한 해로 옮겨 보충했습니다. 하동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했지요. 그런데 이웃나라 왕은 나처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인구가 줄지 않았고 우리 양나라의 인구 역시 더 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결국 선생의 왕도 정치가 도움된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인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력이 좌우되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고 애썼는데 출생에 의한 자연 증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인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많이 썼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인구가 불어나는 반면 이웃 나라의 인구는 감소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왕은 그런 점에서 맹자에게 말한 것이다. 해왕의 물음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의 기세가 무서워 무기를 팽개치고 도망친 병사가 있다고 해보지요. 한 병사는 50보를 도망치고 또한 병사는 100보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50보를 도망친 병사가 100보를 도망친 병사에게 100발짝이나 도망쳤으니 너는 나보다 2배나 더 도망간 셈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훨씬 겁쟁이 라며 비웃었다고 해보죠. 이것을 폐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해왕이 미소하며 말했다.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50보를 도망친 자나 100보를 도망친 자나 전쟁 중에 도망친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맹자가 다시 말했다. 그러한 이치를 아신다면 왜 양나라가 강해지지 못했는지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폐하께서는 백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셨다고는 하나 그 목적이 인의의 바탕을 둔 도덕 정치와 상관없이 부국 강병만을 꾀하였다면 역시 부국 강병만을 꾀해온 이웃 나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맹자의 말에 해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오직 보고 강병만을 꾀하려고 정책을 펼쳐왔으나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50보 100보는 여기서 유래되었다. 인자, 무적. 양나라 해왕은 동쪽에 있는 제나라와 전쟁을 벌인 결과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 잃었다. 또한 서쪽의 진나라에게는 700리나 되는 땅을 빼앗겼으며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해왕이 맹자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창피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수모를 반드시 씻어야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는 해왕이 아직 왕도를 펼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 방법을 조목조목 일러주었다. 제 나라에 장자를 잃으신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참패한 것은 그리 걱정할 게 못 됩니다. 땅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쇠퇴했다는 말이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어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까? 땅의 넓고 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방 100리의 땅에서도 폐하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진 정치를 백성에게 베풀어 형벌을 간략히 하시고 세금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농사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효제 충신의 덕을 배워 집에 들어가서는 부형을 섬기고 밖에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몽둥이를 가지고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마음대로 쳐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로부터 인자부적, 인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지금까지 겪으신 수모를 깨끗이 씻어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사십리나 되는 거대한 함정. 문헌에 의하면 주나라 문왕은 사방 70리의 동산에 짐승을 풀어놓고 사냥을 즐겼다고 한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정말로 문왕의 사냥 동산이 그렇게도 컸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왕의 백성들은 그것도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왕이 놀라며 다시 물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나는 지금 사방 40리 정도 되는 사냥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백성들의 불만이 넘칩니다.
문항에 비하면 반이 조금 넘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요. 문항의 동산에는 나무꾼이 들어가 땔감을 구할 수 있었고, 사냥꾼들도 마음대로 꿩이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문항의 동산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었으니 당연히 작다고 느낀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 제 나라의 동산은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폐하의 동산 안에서 사슴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나라 안에다가 사방 40리나 되는 큰 함정을 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맹자의 말에 선왕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40리에 이르는 거대한 함정이 나라 안에 있으니 백성들이 동산을 넓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잘못 다스린 죄. 맹자가 제 나라에 갔을 때 선왕을 만났다. 선왕은 입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훌륭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고 맹자가 선왕에게 물었다. 만약 폐하의 신하 중 자기 처자를 친구에게 부탁하고 멀리 초나라를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했다면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대답했다. 그리 되면 친구 사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한 친구를 잡아다가 문책하여 옥에 가둘 것입니다. 맹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만약에 옥을 관리하는 수장이 자기 부하 관리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대답했다. 그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파면시킬 것입니다. 맹자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는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건 맹자의 질문에 선왕은 공연히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인으로서 구해야 정도. 제 나라에는 유머가 풍부한 웅변가 순우곤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맹자와 입씨름을 한바탕 벌이기 위해 찾아왔다. 순우곤이 먼저 물었다.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어떤 물건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손으로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시오?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소. 그렇게 해야 예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오. 순우곤이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오, 그렇소. 그렇다면 자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도 손을 내밀어
꺼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맹자는 순곤의 물음에 즉시 답했다. 그렇지 않소.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꺼내주지 않는다면 그 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소. 남녀간에는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고 꺼내주는 것은 다른 경우요. 이는 임기응변, 즉 권도인 것이요. 권도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임기응변을 말한다. 권은 저울을 의미한다. 무게의 경중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저울이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의롭게 대응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다. 맹자는 형수의 손을 잡아 물에서 건져주는 것은 권도라고 일축한 것이다. 순의곤이 계속 맹자를 몰아붙였다. 그럼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선생께서는 왜 손을 뻗어 건져주지 않소? 맹자가 역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물에 빠진 천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는 임기응변으로는 되지 않소. 즉 손을 뻗어 건져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천하의 많은 사람을 물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권도가 아닌 정도가 필요한 것이요. 인의 정치를 널리 펼쳐야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대는 천하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 말에 순우고는 이렇다 할 대꾸를 하지 못했다. 임금 자리도 마다한 사람. 고대 중국 소부라는 사람과 허유라는 사람이 자연에 묻혀 살고 있었다. 나이든 요 임금은 후계자를 찾던 중 청렴하고 학식이 높은 허유를 알게 되었다. 그런 자라면 능히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요 임금은 허유가 살고 있는 기산으로 직접 들어갔다. 허유의 집에 당도한 그는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허유의 집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요 임금은 안으로 들어가 허유를 만났고 나라를 맡아달라 간청했다. 그러자 허유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오두막을 뛰쳐나갔다. 나는 이 산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소. 지금까지 나는 분수에서 벗어난 일을 한 적이 없소. 어찌하여 가만히 있는 나더러 분에 넘치는 일을 하라는 것이오. 허유는 급히 냇가로 달려가 흐르는 물에 귀를 씻어냈다. 그때 소를 끌고 올라오던 소부가 허유를 발견하고는 말했다. 여보게, 어찌하여 귀를 씻어내고 있는가? 방금 임금에게 더러운 말을 들었다네. 맑은 물에 귀를 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듯하여 이러고 있다네. 소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야? 나는 지금 소에게 물을 먹일 참이었는데
그럼 안 되겠군. 자네가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는 없지. 어서 가자. 이랴. 소부는 얼른 소를 이끌고 더 위쪽으로 올라갔다. 군자의 합리적인 사고방식. 어떤 사람이 정나라 대부인 정자선에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내주었다. 자선은 그 물고기를 연못을 관리하는 하인에게 주어 연못에서 기르도록 했다. 근데 며칠 후 연못 관리인은 그 물고기를 삶아 먹어버렸다. 물고기가 없어진 것을 안 정자사는 관리인을 불러 물었다. 어째서 내가 준 물고기가 보이지 않느냐? 관리인이 대답했다. 그 물고기를 연못에 풀어놓으니 처음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비실비실 물 위를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점차 원기를 회복해 마침내는 기운차게 헤엄쳐 그물을 뚫고 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이었다. 자사는 이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 관리인에게 말했다. 물고기가 제 살 곳을 찾아갔구나. 그렇다면 기쁜 일 아니겠는가? 관리인은 속으로 비웃었다. 누가 자산을 지혜롭다고 했는가? 내가 삶아먹은 줄도 모르고 물고기가 제 살 곳을 찾아갔다고 기뻐하고 있으니 딱한 일 아닌가? 사리에 맞는 일을 가지고 군자를 속이려 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속임수에 그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게 거짓말이라 해도 사리에 맞는다면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게 군자의 처사다. 눈먼 권력의 추종자들.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추잡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풍자한 일종의 소설이라고 할 맹자의 한 문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 집에서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사는 제나라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아니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다. 부자이면서 신분이 귀한 사람들과 마시는 거요. 하루는 그의 아내가 첩에게 말했다. 서방님은 외출만 하면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돌아오시는데 누구랑 마셨느냐고 물으니 대답하는 사람들마다 이름난 명사였네. 그런데 그 명사들이 지금껏 한 번도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으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서방님 일을 비행해 보면 어떨까 싶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내가 남편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아무리 멀리 가도 남편은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마침내 동쪽 성 밖에 이르자 남편이 멈춰 섰다. 그곳에는 무덤이 많았는데 마침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몇 있었다. 남편은 그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었다. 남편은 그것만으로는 배가 차지 않았는지 다른 이에게가 남은 음식을 또 얻어먹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첩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한탄했다. 남편이란 죽을 때까지 우러러 보아야 할 존재인데 저리 허풍만 떨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두 여자는 남편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쯤 지나자 남편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거들먹거리며 돌아왔다. 아내가 오늘은 누구와 어울려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여느 때처럼 대답했다. 오늘도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왔소. 그 대답을 들은 두 여자는 더욱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군자의 안목으로 볼 때 지금 천하에서 부귀영달을 찾아 날뛰는 사람치고 이 남편과 같지 않은 이가 없다. 천하의 현자들이 몰려든 까닭. 연나라 소왕은 제나라의 기습 공격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재들을 불러모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소왕은 현자 곽에게 인재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돌아가신 부왕의 원수를 갚으려면 현명한 인재들이 필요하오. 곽외가 말했다. 천하의 인재들은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불러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제 발로 오도록 만들려 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소? 먼저 저를 쓰십시오. 수왕이 영문을 몰라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곽외가 천리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떤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애썼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단 관리가 왕을 찾아와 자기에게 1천금을 주면 천리마를 구해 오겠다고 장담했다. 왕이 1천금을 주자 관리는 그 돈으로 죽은 천리마의 머리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다. 죽은 천리마의 머리가 500금이라면 살아있는 천리마는 훨씬 비싼 값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곽외의 말에 소왕은 무릎을 쳤다. 과연 그대의 말이 옳소. 소왕은 곽외를 즉시 높은 지위로 등용하고 그가 거처할 훌륭한 집을 지어주었다. 곽외가 연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과연 천하의 현자들이 소왕에게 몰려들었다.
코를 베인 여인. 초나라 회왕은 여색을 밝히는 인물이었다. 그런 회왕에게는 정수라는 애첩이 있었다. 어느 날 회왕이 여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위나라 왕이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물색해 회왕에게 보냈다. 그러자 정수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 위나라에서 온 여인을 몰아낼 궁리를 했다. 내가 질투심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지는 거야. 일단 정수는 위나라 여인에게 깍듯이 아우 대접을 해주었다. 그러던 가운데 정수는 묘안을 생각해냈고 위나라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폐하를 잘 모시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하다네. 그런데 한 가지만 고치면 폐하께서 자네를 더욱 총애하실 텐데. 위나라 여인은 그 말을 듣자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만히 보니 폐하께서는 자네를 극진히 총애하시지만 자네 그 코만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폐하 앞에서는 꼭 코를 손으로 가리도록 하게. 위나라 여인은 정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회왕 앞에 가기만 하면 손으로 코를 가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회왕이 정수에게 까닭을 살짝 물어보았다. 정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했다. 아마도 저 여인은 폐하의 몸냄새를 맡기가 싫은 모양이군요. 뭐라? 이런 괘씸한 것이 있나? 회왕은 그 자리에서 위나라 여인의 코를 베어버릴 것을 명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게야. 신발은 누가 신는 것인가? 청나라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너무 고집스러운 데다가 의심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툇마루에 앉아 있다가 신발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신발을 하나 사야겠군. 아,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으니 다음에 장이 열리면 가야겠구나. 그런데 신발 사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는 한참 궁리하다가 종이에 자기 발과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려 잘 보이는 벽에 붙여 넣었다. 저렇게 해놓으면 신발을 사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내 발에 꼭 맞는 신발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는 벽에 붙은 그림을 바라보며 매우 흡족해 했다. 이윽고 장날이 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서둘러 신발을 사려고 장으로 달려갔다. 장터에 도착한 그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아냈다. 저 신발이 좋겠군. 어디 내가 그린 그림이랑 크기가 맞나 한번 볼까? 그는 미리 그려둔 그림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그림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장사꾼에게 말했다. 저 신발이 내 마음에 꼭 드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시오. 내 얼른 집에 다녀올 테니. 장사꾼은 그가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을 가지러 가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벽에 붙은 그림을 떼어가지고 다시 장터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신발이 팔린 뒤였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장사꾼에게 따졌다. 내가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파셨소? 장사꾼이야. 돈만 받으면 누구에게든 물건을 파는 법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리 화를 내시오? 그래, 돈은 가지고 오셨소. 돈이라니. 나는 돈은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오. 돈이 있는데 집에는 왜 다녀오겠다고 한 거요? 이 그림을 가지러 갔었소. 그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내 장사꾼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니, 신발을 사는데 이 그림이 왜 필요하오? 장사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나는 며칠 전부터 신발을 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소. 그래서 이렇게 내 발 크기까지 그려두었단 말이오. 장사꾼은 실소하며 말했다. 아니, 당신이 여기서 직접 신발을 신어보면 되는데 그 그림을 가지러 집까지 다녀왔단 말이오. 그가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음,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꼭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신발을 사려고 마음 먹었단 말이오. 그러니 내 발보다도 이 그림을 더 믿어야 하지 않소. 이상한 논리로 억지 부리는 그에게 장사꾼이 한마디 쏘아붙였다. 신발은 당신 발이 신는 것이지 그 그림이 신는 게 아니잖소. 평생 학문의 뜻을 두고. 위 문장은 공자의 인생관과 더불어 학자로서의 면모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불우했지만 그럼에도 학문을 놓지 않았다. 배울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딱히 정해진 스승 또한 없었으니 누구나 다 공자의 스승이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착한 사람의 선한 행동은 본받을 것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를 거울 삼아 내 잘못을 고칠 것이다. 공자는 매사 받아들이려는 열린 자세를 취했기에 잘났든 못났든 누구나 공자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공자는
그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며 평생 학문을 탐했다. 학문에 임하면서 공자가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옛것이었다. 옛것이란 고리타분한 옛날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배운 것 또는 과거에 훌륭한 글을 일컫는다. 옛것을 열심히 익혀라. 그리하면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온고지신이다. 지나간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또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닥칠 일을 올바로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옛것을 익힌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통찰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공자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하는 법, 즉 온고지신을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다.